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오늘 진행될 이 유전 파트는요. 사실 이제 멘델 유전학에서 시작하는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부모님의 형질을 자손이 물려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인 내용부터 기반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유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모의 형질을 자손이 물려받는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유전학 공부해보신 친구들은 다 호소하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 용어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다른 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유전학 파트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용어 정리하다가 하나둘 다 가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유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리를 잘 하셔서 이 유전학 같은 경우는 용어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에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용어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원리들을 파악하시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실 단어 사이즈가 좀 커서 두 강으로 좀 분리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진행될 1강은 이제 기본적인 유전적인 이론에 대해서 다루시게 될 겁니다. 유전학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연구를 시작했던 사람은 아시다시피 멘델이라고 하는 분이었고요. 사실은 전공이 과학은 아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에서 그 수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있었던 분들 중에 이쪽에 관심이 있는 유전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멘델이 유전 연구를 하기 이전 얘기를 조금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사실은 멘델 유전 연구를 하기 이전에는 자손이 부모의 형질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혼합 가설이라고 하는 가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손은 그냥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형질을 믹싱한 특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멘델 이전의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유전의 개념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멘델의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단순히 섞어지는 과정이 아니고 사실은 멘델이 이 실험을 하면서 작성했던 그 문건들을 보시게 되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라거나 내지는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이전 시기입니다.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1906년도에 그 서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메뚜기의 세포를 연구하면서 알려진 게 염색체고요. 유전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1940년도에 모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X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알려진 게 유전자이기 때문에 멘델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이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전자라거나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염색체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전적인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문건에도 보시게 되면 그냥 그 유전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쥐인이라고 일컫는 유전자를 멘델은 그냥 어떤 팩터라고 일컬어서 이제 결과들을 정리를 해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전에 대한 연구를 정량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멘델이 유전 연구할 때 실험 재료를 썼던 것이 완두였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그쵸? 이 완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교배를 하는 과정은 인공적으로 교배하는 과정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식물을 교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완두 같은 경우에는 꽃이 있을 때 암술에 있는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이제 붙여주게 되면 수분이 되면서 식물의 이제 생식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완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과정이 필요했던 건데, 자, 우리 멘델이 하고 많은 재료들 중에서 왜 완두를 유전 재료로, 유전 연구 대상으로 삼았었는지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유전 연구를 하려면 형질 자체가 다양해야 합니다.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생각했을 때 형태와 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자손이 부모를 닮는다라고 할 때 생김새도 닮고 성질도 닮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부모를 닮는 모든 특징들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사실은 저 형질이 조금 예를 들어 사람이 갖고 있는 형질 중에서 피부 색깔이야 라고 하면 너무 다양한 피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어렵죠. 그런데 이 완두가 가지고 있는 형질 중에는 이렇게 그 다양성의 분포가 점차적으로 분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꽃 색깔이 흰색, 보라색, 내지는 콩 모양이 둥근 거, 주름진 거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보이는 형질의 반대 형질이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두가 연구 대상으로 적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면 완두가 가지고 있는 대립형질은 큼직하게 7가지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꽃 색깔이 보라색이냐 흰색이냐, 또 종자의 색깔, 보통 우리 완두콩은 녹색콩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열성의 형질입니다. 녹색콩이냐 노란색 콩이냐, 또는 그 종자의 모습이 둥근 종자냐 주름진 종자냐, 또 콩깍지의 모양이 이렇게 꾸불꾸불 수축이 된 것이냐 빵빵하게 부푼 것이냐, 콩깍지의 색깔도 녹색과 황색으로 다르고요. 꽃이 피는 위치도 지금 측면에 피는 경우가 있고 끝단에 피는 경우가 있고, 줄기의 길이가 키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질들이 눈으로 딱 확연하게 구별되는 대립적인 형질들이 발달된 생물이었기 때문에 완두가 유전 연구를 하기에 조금 적합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하기에 적합한 게 한 세대 기간이 짧다는 거. 사람 생각해보세요. 사람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생식 능력을 가질 때까지 적어도 10수년이 걸려야지만 생식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완두 같은 경우는 종자 심어서 꽃 피어가지고 생식 능력 가질 때까지 한 2-3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유전 연구를 위해서 실험을 설치했을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짧다라는 점에서 유전 연구를 하는 데 적합한 대상으로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편한데,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제 교배를 했다라고 하면 뭐 끽 해봤자 쌍둥이 나와서 2명이잖아요. 요즘 뭐 3쌍둥이, 3명. 자, 그런데 완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교배해가지고 종자 얻어서 식물 하나 심으면 그 하나의 완두 식물에서 콩 몇백 개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교배해서 자손수가 많다 보니까 이 유전학은요, 사실은 생물학에서 다루는 수많은 분야들 중에서 약간 수학 쪽과 관련이 있는 유일한 파트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 멘델이 완두 연구를 하는데 더 적합했던 이유가, 이 멘델이 학생 시절에 통계학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 유전학은 기본적인 바탕이 여러 생물종을 가지고 통계를 내리는 게 기반이기 때문에 통계를 위해서는 풀이 넓을수록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손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유전 연구를 하는데 적합한 생물이다라는 데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뚜렷한 대립형질 말씀드렸고요. 자, 잡종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게 중요한데, 자, 잡종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체들을 교배한다라고 할 때 다른 순종들을 교배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제가 감수 분열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염색체 같은 로커스에는 같은 유전 정보가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완두라고 예를 들어보면 요 위치에 뭐 종자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 인자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둘이 상동 염색체 관계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염색체가 이 위치에 종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올라갔다면 반대쪽 염색체도 같은 위치에는 종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색깔 자체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염색체가 노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가졌다면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는 노란색 인자를 똑같이 가져도 되고, 노란색의 인자를 똑같이 가져도 되고, 콩 색깔은 노란색 아니면 녹색이었기 때문에 녹색의 인자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형질에 대해서 상동 염색체의 같은 로커스에 같은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올라가는데 심지어 그 패턴도 똑같다라고 하면 이걸 순종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우리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이 부분에 올라가는 유전자가 노란색이 아니고 녹색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것은 순종의 반대 개념으로 잡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테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순종이라고 나와 있는 정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죠. 자, 이게 왜 복잡하냐면 멘델 시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지금 이거 설명할 때 염색체 얘기 다 했고 유전자 얘기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설명에서 염색체와 유전자의 개념을 빼버리면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멘델은 이런 개념이 없을 때 이 실험을 했어야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멘델은 이 개체가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면, 완두가 있는데, 이 완두 식물이 있는데, 이 완두 식물에 꽃이 피는데요. 혹은 완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자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콩이 열리는데, 이 완두 식물 하나에서 열린 모든 콩이 다 노란색이 열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노란색이 열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식물 안에 있는 꽃들에 여기 있는 꽃의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여기 있는 암술한테 옮겨서 그러면 같은 개체 내부에서 꽃가루가 이제 암술머리에 붙는 요런 수분을 우리는 자가수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가수분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식물을 봐요. 그랬더 이걸로 자가수분해가지고 만드는 종자를 또 심어요. 그럼 또 식물이 자라겠죠? 근데 그 식물에서 계속 모두 노란 콩이 생겨요. 자, 이런 식으로 몇 세대를 반복했을 때 계속 노란 콩만 생긴다라고 하면은 아, 익물 식물종은 노란색에 대한 정보만 갖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얘는 노란색의 순종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사실은 여기 지금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완두가 가지고 있는 유전 그 연구 대상으로 유리했던 점 중에 하나가 이 자가수분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가수분은 사실은 같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꽃에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붙인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 꽃 안에 있는 꽃가루를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암술머리에 붙이는 것도 일종의 자가수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난번 메이오시스 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수분을 해가지고 생식을 한다는 건 이 꽃이요, 내가 만들어낸 꽃가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물로 따지자면 정자인 거거든요. 내가 만든 정자로 내가 만든 남자한테 지금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꽃가루나 이 암술이 갖고 있는 정보는 거기서 거기,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전부입니다. 일종의 무성생식에 속하는 거거든요. 우리 무성생식은 다양성 차원에서 진화에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물들은요, 사실은 이 자가수분에 대한 엄청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종에 따라서는요, 왜 바람 불고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내 꽃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들러붙은 꽃가루가 내 꽃에 있는 꽃가루다라고 하는 경우에 원래 이제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잘 붙을 수 있게 끈덕끈덕한 액체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근데 내 꽃가루가 붙는 순간 그 액체를 싹 말려버려요. 그럼 붙었던 꽃가루가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런 식으로 자가수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작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완두가 그게 없어요. 자가수분에 대한 저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꽃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었을 때 생식이 가능합니다.